오늘도 뒷좌석에 모셨습니다. 직접 마르샤편에서 보내주신 성원을 보니까 역시 저한테 원하는 게 분명하신 것 같군요. 이번에도 국산차, 아니 국산이 아니잖아 이게. 국산인 척하는 수입차죠. 어떤 비운의 스포츠카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스포츠카의 불모지인데요. 스포츠카들 뿐만 아니라 스포츠카를 닮은 스포츠 루킹카들마저도 항상 끝이 안 좋았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 오늘의 주인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단 163대만 판매됐거든요. 기아 엘란 이후로 등장한 국산 브랜드의 2인승 경량 로드스터이자 문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차. 하지만 GM의 무분별한 배지 엔지니어링 전략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던 GM 대우의 경량 로드스터 G2X 이야기입니다. 뒤에도 벨트 매주시고요. 그럼 가시죠. 2000년대 초반 미국의 GM은 일본 업체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던 후륜구동 경량 스포츠카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여러 브랜드를 통해 다양한 스포츠카를 생산해 오면서 충분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었지만 정작 GM 기술력의 결정체, 젊은이들이 동경하는 스포츠카 콜벳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고 경량 스포츠카라는 알짜배기 시장을 다른 나라의 속수무책으로 빼앗기고 있었죠. 까마로 같은 포니카, 즉 아메리칸 머슬카들이 있긴 했지만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대중적인 가격대에 GM의 스포츠카 DNA를 담은 징검다리를 놔줘야 했죠. 이렇게 GM은 후륜구동 경량 로드스터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을 설계했고 그렇게 개발된 카파 플랫폼으로 보다 작고 경쾌한 스포츠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스포티한 성향의 브랜드인 폰티악에서는 솔스티스를, 젊은 감각을 내세웠던 세턴은 스카이라는 경량 로드스터를 각각 선보였죠. 또 이왕 만든 김에 GM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에 판매할 계획까지 세우게 되는데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브랜드에서 서로 다른 차를 개발해 교차 판매한다는 발상은 GM 같은 공용 기업만이 전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신차 개발비 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전략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오펠 GT라는 이름으로 유럽 시장에도 수출됐고 얼떨결에 동아시아 전략 기지인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됐죠. 2007년 4월 서울 모터쇼, GM 대우의 돼지코 로고를 붙인 세턴 스카이는 왠지 컨셉트카스러운 G2X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달고 등장했습니다. 국산 브랜드의 로고를 달고 있었기에 국내 생산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미국 델라웨어의 윌밍턴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방식이었죠. 이름의 뜻은 Go to Extreme, 극한까지 간다는 뜻으로 이 차의 생김새, 스포츠카라는 장르와 잘 어울렸습니다. 외관은 그야말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비율부터 남달랐죠. 테슬라의 수석 디자이너로 잘 알려진 프란츠 본 홀츠하우젠이 담당한 외관은 마치 쉐보레 콜벳을 축소해 놓은 듯한 우락부락한 근육질 차체, 두툼하게 솟아오른 앞뒤 핸드라인, 찔릴 듯 날카로운 램프 디자인으로 스포츠카 특유의 아이코닉한 매력을 한껏 뽐냈습니다. 형제차인 폰티악 솔스티스의 순둥순둥한 외모보다는 아무래도 날렵하고 화려한 이쪽이 좀 더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이긴 하죠. 여기에 휠하우스를 가득 메우는 18인치 크롬 알루미늄 휠은 이 차의 존재감을 배가시켰고 당대 GM의 패밀리룩을 충실하게 반영했기 때문에 GM 대우의 기존 라인업들과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어요. 이 왕서방 점 같은 돼지코 엠블럼만큼은 녹아들지 못했지만 대우차들의 유구한 전통에 따라서 대부분 출고 이후에 세턴 로고나 오펠 로고로 바꾸시고들 했죠. 특히 이 차의 가장 중요한 세일즈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오픈카라는 점이었습니다. 2인승 소프트탑 로드스터는 그 자태만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에 충분했어요. 이미 과거에 기아 엘란을 통해 경험한 적은 있었지만 대중적으로 많이 팔린 차는 아니었기에 여전히 생소하고 멋스러웠죠. 단 문제가 있었습니다. 엘란처럼 이 지붕을 손으로 접어야 됐어요. 글로브 박스에는 있는 버튼으로 트렁크를 연 뒤 앞유리와 연결된 잠금 장치를 풀고 집어넣는 일련의 과정이 수동이었습니다. 그래도 숙달된 조교들은 10수초 만에 끝낼 정도로 금방 하는데 처음 시도하는 사람은 1분이 넘게 걸리기도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었죠. 물론 이 방식이 장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차 자체가 경량 로드스터이다 보니 무게에 예민한데 거추장스러운 기계장치가 없으니 일단 가볍고 수동이니만큼 웬만해선 고장날 일이 없어서 유지보수 부분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도 이 차를 구매할 소비자들에게는 그닥 와닿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차값을 생각하면 소위 말해 짜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죠. 실내는 겉모습과 달리 다소 평범했습니다. 편의 장비라고 할 만한 것도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나마 시인성 좋은 계기판, 사용하기 편리한 공조장치와 오디오 배치, 또 미국 태생인 만큼 나름 두툼하고 푹신한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동급에서 착좌감과 승차감이 가장 좋은 편이었습니다. 스포츠카인 만큼 공간도 상당히 타이트했습니다. 전폭이 일반적인 전륜구동 중형차 수준인데 기어박스가 양옆으로 툭 튀어나와 있어서 오른발이 쉴 만한 공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높게 솟은 대시보드로 시야가 상당히 좁다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단점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사진만 봐도 짐작이 되시죠? 네, 이 차 수납 공간이 없습니다. 만약에 연인과 장거리 여행을 떠난다면 여행용 캐리어는커녕 웬만한 백팩 하나 넣을 만한 공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유일한 수납 공간이 이 트렁크인데 그나마도 탑을 꾸겨 넣기 위해서는 이곳이 비어 있어야 한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또 앞에서 언급했듯이 무조건 글로브 박스를 열어야만 보이게 해놓은 트렁크 버튼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죠. 보닛은 특이하게도 일반적인 앞유리 방향이 아닌 전방으로 쏟아지듯 열리는데 콜벳이나 바이퍼, 제규어 같은 대배기량 고성능 차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방식이죠. 이는 단순한 멋이 아니라 엔진의 정비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스포츠카들은 엔진의 크기가 유달리 크거나 흔히 프론트 미드십으로 불리는 설계, 즉 차체 무게 배분을 위해 엔진을 승객석 쪽으로 깊숙이 밀어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보닛이 앞유리 쪽으로 열리면 작업 시에 간섭이 생기기 때문이죠. 파워트레인은 4기통 2.0L 가솔린 터보 엔진에 5단 자동 변속기 단일 사양만 제공됐습니다. 세턴 스카이 중에서도 의외로 고성능 사양인 레드라인을 들고 왔기 때문에 출력이 무려 264마력, 토크는 36kgm/m로 웬만한 6기통 엔진들을 압도하는 2026년 지금 기준으로 봐도 뛰어난 성능을 제공했어요. 대신 기름도 6기통 수준으로 퍼먹었다는 단점이 있긴 했지만요. 단 막상 타보니 차량의 성격이 의외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찔릴 듯 날카로운 이 차의 생김새, 또 경량 로드스터라는 장르에 기대하는 것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인데요. 이 분야 대표주자인 마츠다 MX-5, 미아타죠, 혼다 S2000, BMW G4처럼 날렵한 주행 감각으로 순수한 운전 재미를 추구하는 성격이 아닌 보통의 북미형 스포츠카들처럼 두툼하고 호쾌한 성격으로 여유로운 오픈에어링을 즐기는 쪽에 가깝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애초에 자동 변속기 모델만 수입한 것만 봐도 견적이 나오잖아요. 북미형 모델이었던 만큼 쭉 뻗은 도로를 호쾌하게 달리는데 최적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차의 유럽 사양인 오펠 GT는 서스펜션과 파워트레인의 성격을 약간 달리해 좀 더 경량 로드스터다운 성격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덕분에 애매한 차가 돼버렸습니다. 스포츠카로 접근을 하자니 주행 감각이 애매했고 차량의 성격에 맞게 장거리 여행용 투어링카로 쓰려고 해도 실용성이 부족했어요. 럭셔리 라이프로 소비되기에는 브랜드 밸류가, 컨버터블로 접근을 하자니 수동식 지붕이 발목을 잡았죠. 또 연중 절반은 더위와 추위에 시달리고 허구한 날 비가 내리고 도심 주행이 많아 시도 때도 없이 탑을 열고 닫아야 하는 국내 도로 환경 특성상 컨버터블이라는 장르 자체도 통하기 어려운데 심지어 이걸 손으로 닫아야 된다? 쉽지 않습니다. 재력이 있는 소비자들은 뛰어난 성능과 하차감, 전자동 컨버터블의 편의성을 모두 겸비한 BMW G4나 벤츠 SLK를 구매했습니다. 또 이때는 경량 로드스터는 아니지만 푸저나 볼보, 포드 같은 브랜드에서도 가격 접근성이 높은 컨버터블을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기도 했어요. 이 차의 출시 가격은 4,390만원, 얼마 안가 환율 이슈로 4,4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차값이 워낙 높아진 지금은 그다지 감흥이 없지만 그랜저 3.3 풀옵션을 사고도 남는 돈이었어요. 포드 머스탱이나 BMW 3 시리즈도 노려볼 수 있는 가격이었죠. 멋스러운 디자인과 2인승 로드스터라는 유니크함만으로는 이들과 경쟁하기에 상품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출시 전 회사와 매니아들의 높은 기대에도 불구 2007년 출시 첫 해 44대, 이듬해 109대를 판매하고 수입이 중단되면서 도합 163대라는 눈물이 앞을 가리는 성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나마도 막판에는 최대 900만원의 할인 프로모션을 붙여서 판매한 실적이었어요. 재고 물량이긴 하지만 20% 넘게 할인하는 거면 그럴싸하네요. 타이밍도 안 좋았습니다. 출시 연도인 2007년과 이듬해 2008년, 우리의 머릿속을 스치는 사건이 있죠.
네, 미국발 금융위기로 소비 심리가 잔뜩 쪼그라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보다 실용적이고 유지관리비가 적으며 오래 쓸 수 있는 차로 눈길을 돌렸어요. 그나마 무리를 해서라도 스포츠카를 구매하고 싶었던 일부 소비자들이 있긴 했지만 얼마 뒤에는 이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남아있었어도 상황은 비슷했겠죠. 본토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008년 리먼 사태가 미국의 모든 산업을 뒤흔들었고 자동차 빅3마저 휘청이던 시기였죠. 후속이 없는 이유는 슬프게도 후속을 만들 새 플랫폼도 또 공장도 브랜드도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GM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폰티악과 세턴 두 브랜드 모두 2010년을 전후로 사라졌어요. G2X는 GM이라는 거대 기업의 전략적 실수를 보여주는 하나의 교보제 같은 차량입니다. 오랫동안 쓰여온 전략인 배지 엔지니어링은 경영 측면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단 계산기 위에서만 제대로 작동했다는 함정이 있었죠. 아시다시피 자동차는 그 나라의 기후, 정서, 문화까지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죠. 시장이 항상 이성적으로만 돌아가진 않잖아요. 이를 간과한 탓에 브랜드의 정체성, 현지화, 포지셔닝을 안일하게 바라봤고 결국 브랜드 전체가 휘청이게 됐습니다. 지금은 절판됐지만 GM의 최고 경영자 밥 루츠가 쓴 빈 카운터스라는 책에 이 GM의 흥망성쇠가 잘 드러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찾아보셔도 좋을 거예요. 참고로 빈 카운터는 말 그대로 콩 개수 세는 사람, 모든 판단을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경영 태도를 지적하는 용어입니다. 그래도 의미는 충분했습니다. 한국 GM 쉐보레의 까마로가 그러했듯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GM 대우의 얼굴 마담으로 활약했고 소수의 매니아들에게 사랑받은 모델입니다. 차 자체가 나쁘지도 않았고 매력 또한 충분했죠. 무엇보다 이런 차가 대우 로고를 달고 나왔다는 게 신선하잖아요.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GM 대우의 경량 로드스터 G2X를 소유하셨거나 타보신 분들은 댓글로 경험담을 공유해주세요. 아마 국내에 몇 분 없을 거라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동승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